사람은 밥을 어디서 먹느냐에 따라 존엄이 달라진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 개밥 그릇 옆에 앉게 되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에서 내 자식의 손에 말이다. 식탁은 아들 부부와 손자의 자리로 가득 차 있었고 내 밥그릇은 진돗개 백구 옆 마루에 놓여 있었다. 비린내 나는 사료 냄새와 함께 찬밥과 시든 김치를 씹어야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늙어서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집과 돈이 탐나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 전 재산을 절대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단 한 사람, 옆집 강아지 주인 영숙 씨에게 주겠다고. 어머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게 없지. 그러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 안녕하세요. 시니어 채널 지금 당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늘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개밥그릇 옆에 앉았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년간 이 집의 안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진돗개, 백구와 나란히 마루 바닥에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마루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개밥에서 나는 비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료 냄새와 섞인 그 냄새는 입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는지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실 소파에 디스듬이 누워 대형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 재미있는 장면 나오는데.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리모컨으로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화면 속 연예인들의 과장된 리액션과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제 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 정미가 민수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밥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지. 가족들은 정성스럽게 차린 따뜻한 갈비탕과 싱싱한 반찬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어린 민수가 감기에 걸려 밥을 안 먹겠다고 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곤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많이 먹어야 키도 크고 똑똑해진다며 웃으면서 말이죠. 아빠, 고기 더 줘. 맛있어. 5살 손자 지훈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지훈이 튼튼하게 자라야지. 민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 지금은 그 목소리를 손자에게만 들려주고 그 목소리로 키워준 엄마에게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찬밥과 시든 김치뿐이었습니다. 밥은 딱딱했고 김치는 쉬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서 사료를 아삭아삭 씹어 먹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높이에서 같은 시간에 식사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져 작은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밥 다 드셨으면 설거지 해주세요.
정미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날 이후 나는 내 자리를 맥없이 내주지 않기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공부할 때는 TV 끄고 계세요. 정미가 리모컨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소음이 있으면 집중 안 된대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조용히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70세 노인에게 하루 10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디오 볼륨도 줄이라 했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방에서 쉬세요. 지훈이 친구들 올 수도 있거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오면 나는 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마치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더 심해진 것은 제 방의 난방이었습니다. 어머니,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머니 방은 보일러 좀 낮춰뒀어요. 민수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 방은 춥고 습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거실에서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있는데 나는 두꺼운 옷을 입어도 떨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었어도 추위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관절이 아팠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대학생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나는 내 방 온도를 끄고 민수 방만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민수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나이 드시면 추위 더 타는 거 정상이에요. 적응하세요 였습니다. 적응하라는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식사는 계속 개밥 그릇 옆이었습니다. 더 심해진 것은 이제 남은 반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음식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거 드세요. 며칠 지난 김치, 남은 나물들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정미야, 이건 냄새가 이상한데.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세요. 상한 음식을 아까워하며 저에게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선한 반찬을 먹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이상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이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나를 이 집에서 내쫓기 위한 의도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이건 불편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일주일째 되는 밤, 나는 추위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방이 너무 추웠습니다. 기침이 계속 나왔고 몸이 아팠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수와 정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계획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정미의 만족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표정 보셨어요? 완전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맞아. 이 정도면 곧 포기하실 것 같은데.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포기하기를 바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요양원 얘기 꺼내시면 우리는 효부가 되는 거죠. 정미가 킥킥 웃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돈 문제도 우리가 챙겨야지. 민수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이 집까지 합치면 우리가 훨씬 여유로워질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TV 시청 금지도, 손님 올 때 방에 숨어 있게 하는 것도, 추운 방도, 개밥 그릇 옆자리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혀서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홀로 민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민수 숙제를 봐주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빚을 지면서도 웃으며 우리 민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고 말하던 그 시절. 민수가 군대에서 면회 나와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나 제대하면 엄마 효도 많이 할게요 라고 했던 그 말.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은 나를 개밥 그릇 옆에 앉히고 추운 방에서 떨게 하면서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서 이 집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결심했습니다. 더는 착한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과 이 집을 절대로 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과 내 돈을 2번 다시 그들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어지러워서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서인지 뺨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밥 그릇 옆에서 먹은 남은 반찬들과 추위가 내 몸을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 나는 벽을 짚고 겨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물론이고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미가 화장실 문 앞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인사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어머니, 나이 드시면 그런 거 정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정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정상이라고요? 70년을 살아온 제가 몸의 이상을 모를까요? 민수가 어렸을 때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민수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며 간병했던 제가 지금은 혼자서 몸의 이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나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지만 몇 숟가락 먹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졌고 속도 계속 메스꺼웠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영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어디 아프세요? 영숙 씨는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표정.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할머니, 이거 제가 끓인 삼계탕이에요.
몸 허약할 때 드시면 좀 나으실 거예요. 우리 강아지 보기도 할머니 걱정하는 눈치예요. 영숙 씨는 따뜻한 삼계탕을 건네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런 영숙 씨를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 영숙아. 내가 요즘 입맛이 없었는데. 할머니, 병원은 가보셨어요? 몸이 이상하면 미루시면 안 돼요. 그날 저녁 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병원 좀 가봐야겠어. 몸이 이상해. 어머니, 그냥 감기 아니에요? 나이 드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민수의 대답은 무관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좀 달라. 정말 이상해. 어머니, 병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할 텐데 뭐. 정미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괜히 돈만 나가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내가 아픈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내가 아프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영숙 씨의 따뜻한 손길과 이들의 차가운 무관심이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나는 내 몸부터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요. 나는 영숙 씨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바쁘다며 함께 가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 씨가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라며 나섰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흉부 X선까지. 의사는 제 나이를 고려해 꼼꼼히 검사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한두 주 전부터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영숙 씨가 함께 가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고 폐에도 이상이 보입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의사는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민수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제대하면 엄마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엄마가 젊을 때 못 해본 거 다 해드릴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얼마나 기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에게 병원 결과를 말해줬을 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심장도 안 좋고 폐에도 문제가 있대. 어머니, 그럼 더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시겠네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시설에서 간병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전문 간병이었습니다. 치료나 걱정이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나 치료비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정미가 단번에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연금도 받으시고.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돈 계산부터 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 내 손을 잡고 걱정해줬습니다. 혈육도 아닌 이웃이 혈육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그들 것이 된다는 사실을. 그날 새벽,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심장, 폐,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이 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걸린 가족 사진, 남편과 함께 심은 화분들, 민수가 어릴 때 벽에 그린 낙서 흔적까지.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놈들에게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때 옆집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 씨도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숙아, 잠 안 와?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때요? 별로야. 영숙아, 나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 들었어. 할머니, 영숙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아, 나 시설 가기 싫어. 여기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어.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영숙 씨의 위로를 들으며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넘어져서 올 때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있잖아 라고 달래주던 그때의 순수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침이 되자 민수와 정미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병원 결과를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그럼 빨리 시설 알아봐야겠네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정미야, 나는 시설 안 갈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고집 부리시면 안 되죠.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마지막에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어머니, 정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 간병이 더 안전하죠.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내가 빨리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내가 포기한 줄 알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집문서, 통장, 도장, 그리고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전 은행 상담 예약, 오후 부동산 방문, 저녁 변호사 연락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주기 위한 계획을. 영숙 씨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보여줬습니다.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되돌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민수와 정미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정미가 어머니, 내일 또 어디 돌아다니실 건 아니죠? 라고 짜증스럽게 말했을 때 영숙이랑 시장 좀 가야 해라고 대답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농협은행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나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집을 팔게 되어서 돈 관리 부탁하고 싶어. 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직원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내 집 시세를 대략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네. 큰 금액이니까 특별관리 통장으로 해드릴게요. 직원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묵묵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내 운명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수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이 은행에서 빚을 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수 좋은 대학 보내면 효자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이 나를 개밥 그릇 옆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처리해. 직원은 내 눈빛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지갑 속 도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이 집을 절대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엄마, 나 커서 엄마 효도 많이 할게. 큰 집도 사드릴게 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내게서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집에서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집에서 2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중개사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 나는 주소를 적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중개사는 주소를 보더니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그녀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습니다. 이 집이 돈이 된다는 사실이 나에겐 씁쓸한 상처처럼 다가왔습니다. 언제 와서 봐줄 수 있어? 내일 오전이 괜찮을까요? 좋아. 그런데 혹시 누가 물어봐도 말하지 마. 아직 비밀이야. 중개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민수가 첫 월급 타서 사온 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비싸고 맛있는 빵이래. 우리 엄마만 드세요. 그때 그 순수했던 미소가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개밥 그릇 옆에 앉힌 아들의 얼굴은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젊은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살아있을 때 정리하려고 해요. 내 손으로 증여를 마무리하고 싶어. 혹시 수익자는 옆집 영숙이한테 주려고 해.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신데 세금 문제가. 변호사는 세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나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한다. 법적으로만 완벽히 해줘. 나는 테이블을 손으로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개 취급해. 그런데 왜 내 재산을 줘야 해? 변호사는 내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드릴게요. 빨리 해줘. 시간이 많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이 길을 걸어 다니며 민수 학용품을 사러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크레파스 한 박스, 공책 10권을 사면서도 우리 민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고 말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나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왔고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집 매매 대금을 받을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미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정미가 저녁 식탁에서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거 아니야?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정미가 내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가방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녀 손에는 부동산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그건? 부동산 명함이에요. 왜 이런 게 있으세요? 아, 그거 영숙이가 줬어. 친구 딸이 부동산 한다고. 나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메모는 뭐예요? 정미가 명함 뒷면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의 눈빛은 이미 나를 범인처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감시받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영숙이 집 보러 간다고 해서. 영숙 씨가요? 영숙 씨는 집이 있잖아요. 정미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정미가 민수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숨기세요. 부동산까지 알아보시고 분명 뭔가 있어요.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 그냥 병원 다니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어요.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계획이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주 못 뵈어서 걱정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니야. 그냥 병원 다니느라 그래. 영숙 씨의 순수한 걱정을 보며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도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서류 완성됐어요. 언제 오실까요? 내일 가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정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병원이야. 병원에서 서류 완성됐다고 해요? 정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진실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가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세요? 정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민수와 나눈 대화 때문인지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 나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미가 갑자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 숨은 의도가 보였습니다.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몸이 안 좋으시는데 혼자 다니시면 안 되죠. 정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에서 정미는 계속 나를 감시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보는지, 누구와 인사하는지까지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진료실까지 같이 들어가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혼자 두면 불안해요. 정미는 끝까지 따라붙으려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입원을 고려해 보셔야겠어요. 정미의 얼굴이 순간 밝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병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다면서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렇대. 그럼 입원하세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낫잖아요. 입원비는 어떻게 해? 내가 묻자 정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하시면 되죠. 통장에 돈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하시면 우리가 이 집을 관리해야겠네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를.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이 집은 완전히 그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저녁 식사 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미가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야, 정미야, 할 말이 있어. 나는 개밥 그릇 옆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정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집을 판다고 했어. 이미 계약도 진행 중이야. 어머니, 미쳤어요?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집이에요. 우리도 쭉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이야. 민수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집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야. 어머니, 입원해야 하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미가 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신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신병원. 내가 정신병자라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희가 미쳤어. 나를 개 취급하면서 내 집까지 차지하려고? 민수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개 취급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 개밥 그릇 옆에 앉혀놓고.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집 팔면 안 돼요. 정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학교 옮겨야 하잖아요. 그것도 너희가 알아서 해. 내가 왜 신경 써줘야 해? 그날 밤 민수와 정미는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의논했습니다. 나는 문틈으로 들리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말려야 해요. 집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는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나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정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정미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개밥 그릇 옆이 아니라 식탁에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어머니,
진정 좀 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짜 친절이라는 것을, 집을 지키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생각 다 했어. 집은 팔기로 결정했어.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머니,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드릴게요. 정미가 급히 말했습니다. 집 팔 필요 없어요. 너희가 나한테 돈을 줘. 웃기지 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 씨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숙아, 들어와. 나는 영숙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걱정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영숙 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집안일 때문에 그래. 나는 영숙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가 돌아간 후 민수와 정민은 다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집 파는 것만은 취소하세요. 싫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상태가 이상하니까 의사 선생님께 상담받으셔야겠어요. 뭐? 내가 정신이 이상해? 집을 팔겠다고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호자니까 어머니를 보호해야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집 매매를 막으려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내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와 정민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으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사, 그리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최종 계약이시죠?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모든 서류 준비됐지? 네, 완벽합니다. 그때 민수와 정미가 깨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낯선 목소리들을 듣고 급히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은 누구세요?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 계약하러 온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민수가 급히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정신 상태가. 아드님, 어르신은 정상적으로 판단하시고 계약하신 겁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진명인은 어르신 단독이시고 정신감정서도 받으셨거든요. 정신감정서? 정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요?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받았어. 정상 판정 나왔지.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들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 늦었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럼 집 한 돈은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머니,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개밥 그릇 옆에 앉힌 게 가족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생각 안 해?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도 그들 집도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게 없어.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설마 요양원 가시는 거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삿짐 차가. 영수가 들어와. 나는 영숙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설마 이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 가. 그럼 저분들이요? 응. 얘들이 나가는 거야. 영숙 씨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영숙 씨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개밥 그릇 옆에 앉혀졌는지, 어떻게 집을 빼앗으려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할머니,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그런데 할머니, 집을 팔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수가, 사실 할 말이 있어. 나는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판 돈을 내게 주기로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이제 그 돈은 내 거야. 영숙 씨는 깜짝 놀라서 손을 뺐습니다.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런 큰 돈을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하지만 영수가, 너는 나를 진짜 사람 취급해줬어. 아플 때 챙겨주고, 걱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 그때 민수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들었잖아. 영숙이한테 돈 준다고 했어. 미쳤어요? 그게 얼마인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어머니, 그럼 우리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응. 한 푼도 못 받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너희 발 붙일 곳은 없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정민은 결국 작은 전셋집을 겨우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며 떠났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처음에는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내가 끝까지 설득해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숙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나는 영숙 씨 집 옆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방을 하나 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영숙 씨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있었습니다. 개밥 그릇 옆이 아니라 깨끗한 식탁에서 말입니다. 고마워, 영숙아.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내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아드님이랑 며느리분이랑. 후회? 전혀. 그분들도 가족인데. 영숙아,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야. 영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할머니 가족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 씨가 끓인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예전 우리 집이 보였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나는 영숙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시청자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